친박계와 비박계 중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시끄럽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친박계와 비박계 중진들이 만나서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네, 지난 29일이죠. 네. 친박계 의원 김무성 의원이 중심이 돼서 친박계 홍문정 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 그리고 비박계 권성동 의원 그리고 외부 인사 뭐 조갑재 씨라든가 정규재 씨 좀 보수 인사들과 함께 만나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중대한 국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타지 않고 있습니까? 곧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당대회. 결국은 여기에서 비박계가 어느 정도 약진할 수 있느냐. 친박계는 그동안 그런 주장을 했고요. 비박계도 친박계의 그런 세력들의 도움을 얻어야만 일단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선거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역시 최근에 반문연대 다시 말해서 보수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는 비박계 그리고 친박계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앙금을 털고 또 보수 세력이 단합하자라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보수 세력의 통합 문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정치, 선거를 앞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계산이 함께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이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뭔가 후보들 간에 표 계산을 했을까요? 그럼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체적으로 당 내에서는 친박계 세력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 연말부터 특히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는 분들이 많이 이제 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친박계의 그런 세력들이 어느 후보와 연대하느냐 이 부분에 목소리가 컸고요. 비박계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당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친박계 또는 중립성의 의원들의 그런 표심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학용 의원의 경우는 최근에 이 사면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나와서 하는 등 비박계 후보들도 아무래도 이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수감 중인 상태에서 불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결의안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친박계와 비박계 중진들이 만나서 일종의 화해 문서를 작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동안의 앙금을 털어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당장 서청원 의원의 경우에는 반발을 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소위 말해서 친박 중에서도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 편에 서 있었던 분이 서청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탄핵 국면에서 결국은 당을 탈당을 해서 지금 무소속인데요. 이 얘기를 듣고 후안무치하다. 비박계가 여러 다른 세력과 함께 탄핵에 나섰던 그런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나서자는 것은 정말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친박계에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역시 아무래도 그런 친박 진영과 비박 진영의 이런 계파 싸움으로 갔을 때는 역시 이후에 반문연대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당내 또 역시 통합의 문제가 있고 원내대표 선거에서 자칫하면 친박계에게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박계 후보들이 아무래도 중립성의 표심, 더군다나 친박 진영의 이런 표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당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친박 진영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당을 탈당하면서 탄핵에 동참했던 비박계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장 화해 무드로 이루어지긴 어렵지만 만일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여당이 위기에 처한다면 이런 흐름들이 더욱더 가시화될 수 있고 특히 33년형, 15년형을 지금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국정농단으로 엄청난 그리고 다른 다양한 법을 어김으로써 처벌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아직 재판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마 국민들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실 텐데요.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친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아마 이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결혼 상대로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들은 일제히 여성을 상품화하는 비하 발언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베트남의 천딘중 부총리와의 이제 면담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딘중 부총리가 한국 남성들과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베트남의 쌀국수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면서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즉각적으로 외교적인 관계에서
성 감수성이 아주 미진한 발언이다. 특히 뭐 야당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후한무치하다 여러 가지 그런 발언들 네. 아주 굉장히 강한 비난을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여성에 대한 비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발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베트남 총리, 베트남과의 외교적인 관계에서 서로 간에 덕담을 하는 자리였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역시 최근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또는 외국에서 우리 결혼하는 이주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 야당들이 많은 지금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여당의 대표인 만큼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말꼬리 잡기식 비판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런 성감수성, 특히 다문화 가정의 배려 이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실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야당들도 너무 왜냐하면 외교적 관계에서 상대 국가와의 관계에서 덕담 차원에서 한 얘기거든요. 이게 만일의 경우 정말로 중요한 정치적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언을 했다면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여당의 주장처럼 말꼬리 잡는 그런 형상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교적 관계에서는 좀 신중하고 도리어 이런 발언들이 계속 파문이 이어지면서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외교적인 문제는 저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이해찬 대표 발언 역시 이런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주 여성 또 여성에 대한 그런 배려의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측면이 있다. 역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좀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저희가 국회 비공개 잘못된 관행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여전히 밀실에서 깜깜이 심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각종 의원들과 관련된 정보들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면 눈치채면 뭐 자신들이 처신하기에 곤란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소소히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에 헌법과 법이 정한 기한을 다 어기고요. 그런 속에서 의원들끼리 만나서 밀실에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예산 소위에 넘어가서 소소위까지 가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여당, 야당, 정부 관계자만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협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 자신들 네. 정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만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꼼꼼하기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법적으로 소소위 같은 이런 밀실 체제는 없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쓰는 우리 내는 세금들이 투명하게 쓰여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상시, 예산도 일정 기간 동안에만 예산안이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예산에 대한 감시와 또 이런 집행, 또 국회에서 견제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의원들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 불투명한 모습을 보이는 것, 지금 다른 부분이 다 투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당의 정치력도 필요하고요. 야당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번, 6번 계속 국회 보이콧을 통해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완전히 다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밀실로 밀고 나가는 방식들, 우리 정치권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런 소소위 체제를 없앰으로써 깜깜이 예산, 또 자신들의 지역에 대해서 막판에 쪽지 예산 밀어내는 것. 지금 아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없는데요. 저는 시민사회 또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투명하지 못하고 또 이런 정치권의 이런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그런 예산안 심사 다시는 이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또 이번에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문제가 많다면서 밀실, 깜깜이 심사를 지적을 그러면서도 국회법상의 근거도 없는 소소위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홍국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